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잇따른 눈길 교통사고와 함께 국립공원 탐방로가 통제되고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쏟아지는 폭설에 잠깐 주차된 차 지붕 위로 금세 눈이 쌓입니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도 온통 눈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운전자들은 쌓여있는 눈과 빙판길에 차량이 미끄러질까 조심스럽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운전하기도 불편하고 너무 미끄럽고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으로 도심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행여나 미끄러질까 조심조심 걸음을 옮깁니다. 버스 타고 환승하고 또 해야 되니까 발도 미끄럽고 그래서 좀 불편한 것 같아요. 택시도 잡기도 힘들고 그랬어요. 충청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많은 눈에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전 7시쯤 전북 군산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회사 통근버스와 화물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전 8시 반쯤에는 충남 당진시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분기점 인근에서 1톤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뒤따르던 12톤 화물차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70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앞선 새벽 5시 반쯤에는 충북 음성군 감곡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반하던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1, 2차로와 갓길을 모두 막아섰습니다. 이 사고로 양평방향 차량 운행이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폭설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북한산과 지리산 등 국립공원 출입이 통제됐고 전국에서 50여 개가 넘는 항로에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강한 눈보라를 동반한 기상 악화로 전북 지역 전 해상이 기상특보가 내려져 있고 이로 인해서 군산항에서 출발하는 4개 항로 4개 선박이 모두 통제된 상태입니다. 충북 충주에선 눈이 쌓이면서 언덕 고갯길이 차단되는 등 전국에서 20곳이 넘는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전북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순천 완주고속도로에서 차량 수십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30대 넘는 차량이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윤지아 기자. 네, 순천 완주고속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곳 상황은 한마디로 마비 상태입니다. 한 3분 전부터 차량 견인이 시작됐는데요. 가장 앞쪽에 있던 차량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이 되어 있고 또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에는 부서진 차량들의 파편이 심하게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부딪힌 차들이 최소 30여 대 이상으로 보이는데요. 소방당국은 조금 전에 차량 38대가 추돌한 것 같다고 추가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전북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눈길 미끄럼 사고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후 3시쯤 발생했습니다. 사고 난 차량에 타고 있던 한 운전자는 YTN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앞에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갑자기 크게 돌아 멈추게 됐고 미끄러진 차량을 피하다가 뒤이어 차량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옆 차량은 약 50m 정도를 미끄러졌다고 했는데 그렇게 3분에서 5분 사이에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어서 구급차가 역주행으로 진입하며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고 전북소방은 설명했습니다. 오후 5시 50분을 기준으로 60대 여성 1명이 의식 저하 등으로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고 또 16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곳 전북 남원시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2.5cm가량의 눈이 쌓였는데요. 현재 이곳은 폭설과 사고 처리 등을 이유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여파로 순천 방향 2개 차로가 전면 통제 중입니다. 사고로 정체가 계속되자 남원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순천 여수 진행 차량은 국도로 우회해달라는 알림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 완주 고속도로에서 YTN 윤지아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북 경주시 천북면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고 논으로 추락했습니다. 5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의 가로수를 들이받은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기상센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수현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예, 오늘도 강력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퇴근길에는 출근길보다 더 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로 닷새째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아침이 추위가 가장 덜한 편이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동안에도 기온이 많이 오르지 못했고요. 지금은 서울 기온이 영하 8.8도로 출근길보다 추위가 더 강한 상황입니다. 밤 사이에는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집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의 한파 경보가, 그 밖에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 대관령 영하 21도, 대구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번 겨울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0도, 대구 1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예년 기온을 6, 7도가량 밑돌면서 또 여기 찬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위 속에 충청이 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오락가락 눈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청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호남과 제주도는 모레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특히 제주 산간에 20cm 이상, 호남에도 최고 10에서 15cm의 많은 눈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폭설로 인한 피해와 미끄러움 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불씨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파의 기세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6차 변론기일에서 계엄 당시 대통령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 회유당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물론 함께 출석한 김현태 707 특임단장도 회유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6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앞두고 사진 한 장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계엄 해제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 10일 촬영된 것으로 당시 박 의원이 두 사람에 대한 공익신고 절차를 밟고 있다며 자신의 SNS에 공개했던 사진입니다. 그날 오후 곽 전 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대통령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민주당이 증인들을 회유한 거 아니냐며 공세를 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과 김 단장 모두 회유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령관이 좀 말을 맞춘 거로 증언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 분명히 있었죠. 아닙니다. 결론은 사령관하고 대화 내용을 맞춘 거는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회유당한 게 아니고 제가 오전에 멈칫멈칫하고 말을 못하다가 점심 먹으면서 스스로 판단했던 결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더 감추고 말 안 한다고 넘어간다고 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박 의원과 곽 전 사령관이 가까운 사이 아니냐며 회유 의혹을 거듭 제기했지만 증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범계 의원이랑 특전사령관 곽종근 사령관이랑은 과거서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죠?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습니까? 처음 서로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회유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방청석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6차 변론기일 후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박 의원 등 민주당이 곽 전 사령관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이어갔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계엄 사태에 곡해된 부분이 적지 않다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당 내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를 찾은 국민의힘 윤상현, 김민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기를 잘했다고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에 곡해된 부분이 있다는 뜻인데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이 잘못 알려졌다는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이나 이제 좌파는 강력하게 카르텔 형사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냐. 헌법재판소에 나가 보시니까 야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곡해가 돼 있구나. 그래서 이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한 시점부터 내란 프레임이 시작됐단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공개 발언과 비슷한 맥락으로도 해석됩니다. 여당 의원들도 곽 전 사령관 증언에 신빙성을 깎아내리는데 힘을 보태는 분위기입니다. 모순투성이, 오염된 기억으로 인한 사실 왜곡이란 비판도 나왔는데 당 일각에선 숲이 아니라 나무만 봐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대통령이 어떤 표현을 썼는지를 떠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 전 사령관 주장 자체가 바뀌지 않았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당 지도부는 공개 평가는 자제하는 대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5개로 시선을 돌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선거로 죄악을 덮어보려는 대표성 출마의 꿈은 이제 포기해야 합니다. 여당 지도부는 개인의 방어권 차원이라며 대통령 탄핵 심판만큼은 말을 아껴왔습니다. 호재일지 악재일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인데 핵심 증인들의 엇갈리는 진술이 여론을 흔들 변수로 작용하길 기대하는 눈치도 읽힙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극우 세력을 선동한다며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탄핵을 공작이라 주장한 데에는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고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 접견을 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좌파 카르텔 운운하는 모습이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자신의 내란 혐의가 속속 드러나자 모든 게 공작이라며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명언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도 내가 시켰다. 내 죄다. 또 윤 대통령이 심판장에서 인원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했지만 불과 1분 15초 뒤 인원이라는 표현을 3차례 연속으로 썼다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여러 증언과 증거가 쏟아지는데도 윤석열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자신의 불리한 진술을 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야당의 탄핵 공작에 회유를 당한 거라 한 데에는 그런 적 없다면서 오히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으로 탄핵 주요 쟁점의 입증이 8부 능선은 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양심 고백하는 걸로 알았는데 사실은 저 전날 검찰에 출두해가지고 거기서 자수서를 이미 냈더구만요. 비명계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윤 대통령의 헌재 변론을 보고 있기가 힘들다고 깎아내리며 내란 상황에서 정권이 연장되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들도 아마 비슷한 심정이실 것 같은데 사람이 얼마나 구차해질 수 있는가 하는 좀 일종의 구차함의 끝을 보는 느낌. 야당 내에선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작 프레임이 자신의 탄핵 심판에도 중도층 여론에도 도움은 안 될 거라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성 지지층 결집도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맞불 여론전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동안 모두 70회에 걸쳐 변호인과 외부인을 접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된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3일까지 모두 70차례 접견 기록이 있습니다. 변호인을 만난 횟수가 66회로 가장 많았고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가림막이 설치되는 일반 접견과 가림막이 없는 장소 변경 접견이 각각 2회씩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의 주요 쟁점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증명이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대통령 측은 왜곡된 진술이었다고 강조를 했는데 어떤 측의 발언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어제는 이제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게 되게 불리한 진술을 했고요. 그 외에 이 김현태 증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12월 9일에 있었던 기자회견 내용을 고려할 때 저는 사실 어제 증인 신문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로 일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을 깨고 일부 진술이 윤 대통령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술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준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이기도 하고요. 또 그때 당시에 예산 삭감 등의 상황으로 국가에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 정당성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양쪽, 이 청구인 쪽과 피청구인 쪽 다 이제 본인의 이익에 맞게 이제 총평을 한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유리한 이제 진술들도 나왔고 또 김현태 증인도 일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주장 내용에 부합되는 잘된 증인신문이다라고 평했을 것 같고요.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진술 태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또 피청구인인 국회 측에서도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었던 기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어제 윤 대통령과 진실 공방을 벌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언을 두고서 오늘까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본회의장으로 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일부 있던 인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안에 있는 일을 빨리 이제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는 우리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지금 체포 지시 여부와 관련해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했고 정영식 재판관도 증인 진술이 자꾸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다른 헌법재판관들도 같은 생각일까요? 물론 다른 헌법재판관들의 마음까지 정확히 읽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제가 저 헌법재판관 자리에 앉았다면 저는 사실 인원이냐 또 의원이냐 이 단어가 변경되었다 해서 전체적인 증언의 취지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어떤 증언의 신빙성이 훼손되진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어제 곽 전 사령관이 얘기했던 부분이 내가 이 여당의 의원을 만나서 양심 고백을 야당의 의원을 만나서 양심 고백하기 전에 이미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자수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비상계엄 당시에 들었던 워딩 그대로를 다 적어서 검찰에 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썼던 이 워딩 자체도 인원을 끌어내라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썼다는 거고 그 취지대로 지금도 증언대에 올라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인원이 가리키는 건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의결정도수라는 말을 들었고 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인원을 끌어내라라는 그 인원은 결국 의결정도수랑 결합해서 저희가 이해를 해보자면 국회의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또한 그때 당시에 그 인원의 의미를 국회의원으로 정확히 이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요. 전반적으로 이 현재 재판관들이 제 판단에는 이 사소한 단어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주된 이 증언의 취지가 일관되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휘로 움직이는 김현태 707 특임단장. 진술이 지난해 말 기자회견 때와 좀 달라진 점도 눈에 띄었는데 이 달라진 진술이 어느 쪽에 유리할까요? 달라진 진술은 일부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고 불리한 부분도 있고 혼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어제 이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라는 단어, 끌어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두 번째 주요한 부분이 바로 이
케이블 타이 관련해서 그 용도가 인원을 포박하기 위한 용도였다라고 12월 9일 기자회견 때 이야기하다가 어제는 국회 문을 봉쇄할 의도였다라면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요 진술이 변경이 되었고 이 두 가지 진술의 변경점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50명이라는 단어를 나는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곽 전 사령관은 이 의결 종족수라는 얘기 다음에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서 인원 내지는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말은 들었다. 근데 150명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내가 그때 당시엔 기억이 안 났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당시에 150명 이야기하셨잖아요 라는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말했구나라고 기억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50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곽 전 사령관은 좀 진술이 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150명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라고 이 김현태 단장이 이야기를 보강함으로써 이 부분은 조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홍장훈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에게서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다시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1명이든 152명이든 다 끄잡아내야만 그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을 충분히 아는 사령관 입장에서 만약에 전하 장관이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그냥 즉각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병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지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사실 의결 정족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150명이 안 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다 끄집어내야 된다, 한두 명만 끄집어내선 안 된다라고 발언을 한 걸까요? 저도 어제 윤 대통령의 저 발언을 듣고 저게 어떤 논리에서 한 이야기인지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150명을 전부 다 사실을 끌어낼 이유는 없고요. 의결 정수수가 채워지지 않도록만 하더라도 만약에 윤 대통령이 그 의결을 막고자 함이 목적이었다면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윤 대통령은 어쨌든 150명을 들었다라는 말을 좀 깨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어떤 요원들을 안에 침투시켜서 의원들을 끌어낼 의도였으면 못하러 150명만 무너뜨리겠느냐, 다 데리고 오지. 그렇기 때문에 150명이라는 말을 내가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논리 구조를 세워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는 사실은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윤 대통령에게 좀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이 홍장원 전 차장이나 아니면 이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증언 내용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어떤 정치적 공작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발언을 했는데요. 저는 이 발언을 들으면서 이것은 헌재 재판장인데 이 발언이 헌재 재판관에게 하는 말인지, 즉 탄핵 심판에 이게 직결되는 이 발언인지 아니면 지지층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지 조금 헷갈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렇게 이 정치적인 어떤 공작에 기초한 이런 허위 증언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이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과 연결되는 발언일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거를 법리적인 것으로는 잘 들리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저기 유튜브 어떤 TV 명까지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작이다, 어떤 내란 프레임이다 이런 말들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법률가지 않습니까? 법률가로서 이 법정에서 잘 쓰이는 단어를 아니라는 점에서 이것은 헌재 재판관을 향한 말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지지층이랄지 이런 대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구치소에서 윤상현,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기를 잘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데 이거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가 이제 입회하에
본인이 직접 김영현 전 장관에게 신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꽤나 유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김영현 전 장관에게는. 그리고 이어진 이진우 전 사령관이랄지 여 전 사령관에게도 꽤나 유리한 진술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때는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리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증언에 있어서의 이 심리적인 부담감을 줬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 이 변호인이 윤 대통령을 대신해서 질문을 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쪽지를 준다던가 아니면 질문 방향이 잘못됐을 때 툭툭 친다던가 하면서 사실은 이 변호인들 같은 경우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리고 직전 직후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고자 하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절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물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옆에 변호인이 신문하는 과정 중에 이 사실관계가 자세히 들어가서 증인을 압박해야 되거나 증인한테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흥적으로 조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종합해서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곽 전 사령관 그리고 김 단장이 함께 있는 사진을 제출했거든요. 재판부에. 이게 내란 혐의를 반박하는 걸 넘어서 야당 측의 회유 내용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심판 과정에서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그런데 곽 전 사령관이 회유당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어제 윤 대통령에게 일부 유리한 측면으로 진술을 변경한 김현태 단장도 회유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곽 전 사령관뿐만 아니라 김현태 증인까지도 회유당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 사진은 사실은 이 의원이 직접 밝혔던, 직접 올렸던 사진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곽 전 사령관이 신문 과정 중에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 저 의원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루 전에 검찰에 자수서를 먼저 냈다는 거죠. 만약에 회유를 당해서 어떤 야당의 의원에 의해서 회유를 당해서 진술이 변경됐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검찰에서 냈던 자수서의 내용과 상당 부분 진술이 변경되어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증언하면서도 계속해서 정영식 재판관이 물을 때 제 자수서 내용과 동일합니다. 제 자수서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지금의 증언 내용이 검찰에 이미 제출했던 자수서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따라서 이 의원실과 접촉하기 전부터 이미 검찰에 자수서를 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진술이 회유됐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그 자수서도 기록 속에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볼 것이기 때문에 회유됐다라는 주장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또 국무위원들이 받았다는 쪽지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최상목 대행이 당시 쪽지의 첫 문장만 보고 쪽지 내용은 보지 않았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발언하는 걸 봤는데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기가 상식적으로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대통령이 주었던 쪽지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참고하라라고 얘기했고 옆에 있던 실무진 누군가가 나에게 줬다라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는 신무진이 줬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고하라 했다고 하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줬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대통령이 준 쪽지. 근데 그 쪽지 읽는데 10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내용 굉장히 간단하고 해야 될 것을 한 3가지 정도 지정한 문서거든요. 그런데 읽지 않았다라는 것이 납득되지가 좀 않고요. 또 심지어 첫 줄만 읽었다라는 것이 그 짧은 쪽지를 첫 줄만 확인한다라는 것도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어쩌면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내란 혐의에 가담을 했다라는 어떠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쪽지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인지하진 않았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쪽지 내용을 보지도 않았다면 이런 불법적인 일은 난 아니다 생각해서 쪽지 내용은 더 이상 읽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 내용을 모두 읽어보아야 이것이 불법적인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데 첫 줄만 읽고 그것을 판단했다? 이것이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윤 대통령은 그 헌재에서 난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이게 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어떻게 헌재에서 판단을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쪽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작성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 쪽지 내용에 대해서 며칠 지나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진술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준 사람은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런데 받은 사람이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받았다라고 증언을 할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계속
계속해서 쪽지 내용은 내가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쪽지의 존재를 받았고 인지했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최상무 권한대행에게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라는 진술은 계속 일관되게 하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도 받았다라는 사람이 불리한 어떤 문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리함을 감수하고도 하는 진술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좀 높다고 보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윤 대통령이 주지 않았다라는 진술은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이 8차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2번 남은 건데 이번 주에는 화목이 3명씩이었는데 다음 주에는 4명씩 나오죠. 어떤 증인을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7차 기일에서는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진술이 좀 주목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간 국회에서 아무리 소환을 해도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입을 열 것인가 이것이 조금 우리가 관전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증언을 한다라고 하면 과연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판사 출신입니다. 본인도 법관으로서 재판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헌재에서 본인이 행한 증언이 본인에 대한 형사사건이나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과연 이 7차 변론기일 때 증언을 할 것인지 그 증언의 방향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가르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8차 기일 같은 경우에 제가 주목하는 증인은 조성현 증인입니다. 예. 조성현 내령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데요. 따라서 증인신문 과정도 먼저 이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이 헌재 재판관들이 먼저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선 국회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묻는 이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간은 이 당사자들의 신청 증인에 대해서만 채택 여부를 결정했던 헌재가 조성현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직권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평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이제 조성현 증인을 불러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조성현 증인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하달받은 자고요. 또 국회의원을 끌어낼 통로를 또 마련했다라는 또 의혹을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진우 전 사령관이 증언을 일부 거부하고 일부는 선택적으로 답변했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을 가를 수 있는 핵심 증인이라고 보여서요. 이 조성현 증인이 어떻게 진술할지 또 8차 기일 때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변론기일이 추가가 될까? 추가가 된다면 몇 차례가 더 필요할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변론 기일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기일마다 사실 우리 국민분들도 굉장히 또 필요하기도 하고 쟁점들이 계속 새롭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유리하게 이야기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또 다르게 또 선택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지금 이 증언을 거부한, 증언을 일부 혹은 뭐 전부 일부 거부한 이 증인들의 증언 내용을 들어보고 불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증인으로부터 지시를 하달받은 자를 직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태까지 증언을 했던 사람들 중에 그 증언 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생각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 지시를 하달받은 자가 누군지는 이미 형사사건 기록을 헌재 재판관들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증인을 이 직권으로 채택해서 증인을 소환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번 정도는 이 법리적인 쟁점을 양 당사자에게 정리시키는 길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2번 정도 추가적으로 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다음 주 화요일에 증언을 하게 될 2명의 증인이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국회랑 윤 대통령 측 양쪽에서 다 증인을 신청을 했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작년 9월까지 국방부 장관이 김용현 전 장관 직전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 개헌 부분에 대해서 사전 모의를 했나라는 의혹을 또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가까운 인물이라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또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증인으로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국회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피청구인 측에서 사전부터 이 계엄을 모의하고 이제 논의를 했다라는 점을 확실히 또 입증시켜줄 수 있는 증인이기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경고성 계엄이었고 일시적인 계엄 현상이 존속된 다음에는 빠르게 해제시킬 생각이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 내용과 사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모의해왔다는 것은 함께 성립할 수 없는 전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양측에서 이 신원식 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을 이 증인으로 소환한 것이 아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도 이 회장에 대해 상고 제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오늘 외부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검찰은 조금 전 5시 50분쯤 그 검찰의 상고 제기 발표 내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승계와 회계 부정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이재용 회장의 지배권 승계 목적과 회계 부정에 대해서 원심의 법리 판단을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외부 의원들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상고 제기 의견을 모은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2심 판결문에서 주요 쟁점들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고 강조했는데요.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일부 부당한 회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항소심 판결에도 이 점이 반영된 점을 꼬집은 겁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사건의 무죄 판단이 다른 유죄 판결문과도 배치된다면서 다른 재판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앞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을 진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오늘 외부 심의 결과 상고 제기 의견이 나왔다고 하던데 심의 결과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회의에는 이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 4명이 직접 출석해서 상고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부 회계가 부정하게 이루어졌다는 판결이 새로 나왔고 항소심에서도 이 점을 일부 인정하는 등 1심과 2심의 쟁점에 엇갈리는 판단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위는 변호사와 교수 등 일부 외부 전문가들이 출석한 가운데 과반수로 의견을 개진하는데요. 검사는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되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마지막까지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배권을 강화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엄청난 매장량을 기대하게 했던 대왕고래 첫 탐사 시추는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정치권 공방 속에 관련 예산마저 야당이 대폭 삭감한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시추 작업을 진행하기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최대 매장량이 140억 배럴에 달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하지만 첫 탐사 시추 결과 가스 징후가 일부 포착되긴 했지만 경제성 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 과대 포장된 전망을 앞세워 정치적 이벤트로 석유 개발 사업을 변질시킨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결말이라는 겁니다. 2260조 원 가치라는 숫자 노름은 국민을 우롱한 잔인한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 대왕고래 계획이 수립됐다며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원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며 추가 탐사를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가운데 하나로 야당의 폭거를 들면서 대왕고래 관련 예산 삭감도 지적했습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에서 대왕고래 사업 예산은 98% 삭감됐죠? 네, 맞습니다. 유전개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뭐라 그러면 성공 가능성도 낮고 하기 때문에요. 그거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왕고래 7개 공구 가운데 하나를 첫 탐사 시추했을 뿐이라며 앞으로 나머지 공구에 대한 시추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지난해 말 야당이 관련 예산을 98% 삭감한 가운데 여당은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다시 확보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왕고래 계획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도 향후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대통령실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가 동해 심해 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보통 1차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고 10번 넘게 시추가 이루어진다며 남은 6개 유망 구조에서 탐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이저 석유 회사들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투자에 관심이 많은 상황인 만큼 올 상반기 내에 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정부 예산 지원 없이 해외 투자 유치로만 추가 탐사를 진행할 경우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진행돼 국익에 손실이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시추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한 번의 시추로는 알 수 없는 거라며 2차 시추부터는 글로벌 기업 투자를 받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첫 발표 때 생각지도 못했던 정무적 개입이 있었다는 산업부 관계자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관련 내용을 직접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만 해도 시료에 대한 정밀 분석을 거쳐서 이르면 5, 6월쯤 네. 그 중간 결과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제 전격적으로 잠정 결론을 밝히셨습니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잠정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어제 저희가 발표하게 됐던 거는 그저께 밤에 시추선이 이제 출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적으로 관심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시추선이 출항을 했는데 그 시추선 출항을 알리고 시추선 출항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사실관계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경제성이 없다는 부분은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을 때 여기서 가스나 석유가 터져 나오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경제성은 없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일단 1차 시추에서는 가스 매장량이 유의미하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전문기관에서 시료 1,700여 점을 분석하고 나면은 결론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경제성이 없게 지금 이제 가스가 발표가 된 부분의 결론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으나 이 가스가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그 가스가 없는 이유가 만약에 이 매장이 되어 있는 가스가 여기를 지나갔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옆에 있는 우리가 발견해 놓은 또 6개의 유망 구조가 있고 또 추가로 지금 이제 논의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을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판 시추공은 이제 경제성이 없다고는 하고 있으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후속 탐사에서 어떤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지는 이제 결과를 저희가 봐야 되고 그 결과가 한 5월경에 저희가 발표를 할 수 있을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왕고래 탐사를 더 진행할 필요성이 좀 작다고 보시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오징어나 명태 같은 다른 유망 구조에서 추가 탐사를 하게 되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대왕고래 구조라는 것이 하나의 전체 이게 통으로 이 가스 통처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사실 다른 데를 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실제로 탐사를 들어가면서 또 탄성파워로 여러 가지 구조를 저희가 본 게 있는데 이게 분리가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찾아놓은 유망 구조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넓게 지금 퍼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분리가 돼 있다 그러면은 그럼 분리돼 있는데 저희가 다시 또 탐사 시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찾아놓은 나머지 6개 구조들은 지금 대왕 구조하고는 깊이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가 만약에 뭐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금 그 깊이에서 있는 그 구조, 유망 구조에 대해서는 탐사를 할 필요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보입니다. 예, 그러면 추가로 시추할 필요성은 상당히 있다고 지금 정부 측에서는 보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이제 물리 탐사라고 해서 탄성 발사 가지고 이제 멀리서 이게 석유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스통 같은 게 있는지를 봤던 거는 저희 가서 보니까 상당히 그 양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리 탐사 결과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로 좀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 가스의 징후가 좀 있기 때문에 이 가스의 징후가 어떻게 흘러간 건지, 유래가 어떻게 됐는지,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좀 주변에 있는 그 나머지 유망 구조의 후속 탐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야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현주 최고위원이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석유공사가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도 민주당 반대를 무릅쓰고 시추를 강행하더니 1,000억 원만 날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R&D 사업 예를 들어서 1,0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결과가 안 나면 저희가 사기극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1,000억이 들었지만 우리 해저 그 심층에 있는 지층 구조에 대한 매우 귀한 지금 1,700여 개가 넘는 그 시료를 저희가 이번에 확보를 했고 이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6개 혹은 더 추가로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유망 구조의 그 내용들을 오차 보정을 해서 향후에 있을 그 후속 탐사의 성공률을 저희가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던 1차 탐사는 지금 우리 동해가스전의 탐사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국토 내에 아주 유망하게 있는 이 자원 개발 사업의 지금 이제 시작이 된 부분이라 그렇게까지 뭐 비관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판명되기 전에 조금 이른 발표가 아니었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어제 중간 발표하는 과정에서 처음 발표 당시에 정무적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서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이번에 그 불거지는 것처럼 아까 저 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사기극이다 지금 반응이 막 이렇게 좀 과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그 정치적인 논란이 너무 크게 이 사안에 대해서 제기가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차관이 어제 이제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표현이 잘못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는 그 실수를 했다고 인정을 했고 저희가 이제 보도 설명자료도 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은 유망 구조에 대해서는 국민이 허락한다면 투자 유치를 받아서 추가 시추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국민이 허락한다면은 어떤 판단으로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그 해외 유력 메이저들이 사실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 유망 구조가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7개 유망 구조를 찾아놓고 있는데 조금씩 다른 유망 구조의 각자의 분석의 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유망 구조에 관심을 보이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그 개발비를 해외 투자사들에게만 의존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만약에 개발이 됐을 때 사실 국부 유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희망하기는 국회에서 허락을 해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그 정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예산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의 합당한 국부를 지키면서 이 자원 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여당에서는 뭐 추가 경정 예산 이야기도 나오던데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조만간에 이 조강권을 이제 새로 설정을 해가지고 그 이번에 찾아놓은 유망 구조를 해외 유치가 가능한 형태로 조망권 설정을 새로 하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후속 그 해외 투자 유치 작업을 저희가 계획한 대로 저희는 계속 할 계획이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추진이 된다 그러면 저희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계획했던 바대로 지금 우리 국내 자원 안보와 이 중요한 자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번 1차 공에 이 경험과 우리 쌓아놓은 자산을 가지고 활용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국회가 허락을 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외자 유치로만 100% 진행하는 겁니까? 뭐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국내 기업들도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내 기업들과 외국의
투자사들을 지금 유치를 할 계획인데 이건 반드시 이런 그 중요한 국부와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야가 좀 합의를 하고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산업부는 해외 유명 유전의 경우 10차례 이상 시추를 통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가이아나라든지 노르웨이 사례를 언급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이아나 같은 경우에는 14공을 시추를 해서 성공을 하게 되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33번 만에 성공을 하게 돼서 대부분의 그 해외의 이런 유전 개발 사업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제 시추를 하면 여기서 확보하는 시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물리 탐사 자료에 오차를 수정을 하고 오차 보정을 통해 가지고 성공률을 계속 높여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차 시추공에서 경제성 있게 뭐가 가스가 안 나왔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사업이 실패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이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희는 계획대로 후속 작업들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대왕고래에 이어서 새로운 유망 구조죠. 마귀상어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아직은 전문가 검증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증이 끝나면 이에 대해서도 시추를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은 조금 지금 말씀드리기 좀 이른 시점인데요. 그 앞에 있었던 우리가 지금 7개 그 유망 구조를 발표를 하게 되기까지에는 국내외 기관들이 검증을 수차례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그 마귀상어 얘기가 나오는 그 구조는 일단 보고서가 이게 좀 의도치 않게 유출이 되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예. 저희가 국내외 관련 기관들, 우리 국내 전문가들의 검증 작업을 거쳐서 이게 확인이 되면 저희가 또 그 부분은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이 인도 외유성 출장과 샤넬 재킷 대여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용 강습은 부당한 지시나 강요 정황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샤넬 측에서 한글 재킷을 빌려 입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가 샤넬 재킷을 반납하지 않고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써서 개인 소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8달 만에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여사는 지난 2018년 옷을 빌려 입은 뒤 샤넬에 반납했고 이를 개인 소장하거나 착용하는 과정에서 나라 돈을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샤넬 측이 동일 모델을 증정하려 했지만 거절했고 청와대 협의를 거쳐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샤넬 측이 김 여사가 착용한 재킷이 시제품이라 새롭게 제작한 한글 재킷을 기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혐의도 벗었습니다. 인도 측에서 먼저 일정을 제안한 데다 모디 총리 면담과 인도 영부인 오찬 등은 공식 일정으로 직권남용 내지 국고손실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여사가 경호처 경호관에게 개인 수영 강습을 받거나 기업 CEO와 오찬을 하며 직권남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당한 지시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다만 옷값 등과 관련한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과 혐의가 중복된다며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의 외유성 인도 출장과 샤넬 재킷, 경호원 수용 강습 의혹 등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하자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며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검찰 수사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종결시킨 것과 너무도 대비되는 처사였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해뜰날 등으로 큰 인기를 누린 트로트 가수 송대관 씨가 오늘 오전 향년 79세로 별세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컨디션 난조로 오늘 새벽 서울대 병원을 찾았고 치료 도중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모레 오전 11시 발인 예정입니다. 송대관 씨는 1967년 인정 많은 아가씨로 데뷔해서 1975년 해뜰날이 히트하면서 인기 가수로 도약했고 태진아와 현철, 소른도와 함께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불렸습니다. 오늘 새벽 갑자기 울린 긴급 재난 문자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충북 충주시에서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는데 인명과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농촌 시골길을 찍고 있던 CCTV 화면이 갑자기 흔들립니다. 같은 시간 다른 길을 찍고 있던 CCTV 화면도 떨립니다. 새벽 2시 35분쯤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 9km 깊이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충북 충주시의 최대 진도는 5로 평가됐는데 대부분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잠이 든 사람이 깨어날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충북 북부와 강원도, 경기도 일부에서도 지진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진도가 측정됐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충주시와 충북소방본부에는 신고 30여 건이 접수됐지만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진 관련 문의 유감 신고 건입니다. 다. 피해 신고는 없어요. 처음 기상청은 이동 속도가 빠른 지진파인 피파를 자동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진의 규모를 4.2로 판단했지만 이후 상세 분석을 통해 규모를 낮췄습니다. 최초 추정 규모가 4를 넘기면서 지진 발생지인 충청권 인접한 경기 강원은 물론 서울과 인천, 전북, 경북, 경남 일부까지도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이 나자 긴급 조치 등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도 지진 발생 현장 상황 파악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복구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여진에 대비해 마을 인근 대피 장소와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 등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폭설 여파로 수도권 곳곳에서는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지하철까지 지연되면서 눈길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던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눈이 잔뜩 쌓여 앞이 보이지 않는 도로 한편에 트레일러 차량이 쓰러져 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났는데 사고 충격으로 운전석과 화물칸이 분리됐습니다. 이 사고로 50대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덤프트럭 한 대가 넘어져 있고 양옆에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특수 차량이 서 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폭설과 사고 여파로 차들은 거북이 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다치신 거 없고 운전 미숙이죠, 운전 미숙. 눈길을 피해 지하철을 이용하려던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당산역 부근 선로에서 신호 이상이 발생해 종합운동장역 방면 열차들이 지연 운행됐습니다. 30분 정도 지연된 거 됐고요. 원래는 지금 이 시간이면 사무실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한참 늦었습니다. 폭설 뒤에는 한파가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전북 지역에 쏟아진 많은 눈에 눈길 차량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전북 군산시 서수면의 한 교차로에서는 회사 통근버스와 화물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고창군 공읍면에서는 화물차가 미끄러져 전신줄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구조됐습니다. 군산시 대야면에서는 미끄러진 차가 도랑에 빠져 사람이 안에 갇혔는데 병원에 이송되지는 않았습니다.
한파가 물러나지 않은 가운데 제주에는 강풍까지 몰아쳤습니다. 항공편은 무더기 결항하고 뱃길도 대부분 끊겼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여객기가 강풍을 못 이기고 착륙을 포기한 채 다시 날아오릅니다. 착륙한 여객기도 기우뚱하며 겨우 활주로에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제뒤로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측정하는 바람자루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람에 부풀려 휘날리면서 이곳 제주공항에 부는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급변풍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태풍급인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8.4m가 기록됐습니다. 간신히 제주에 도착한 승객은 바람에 여객기가 심하게 흔들리며 공포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제가 뒷좌석에 있었는데 제주라고 방송이 나오자마자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여기 착륙할 때쯤 보니까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멀미가 좀 났어요. 그래서 좀 무섭더라고요.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290여 편이 강풍에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승객 2만여 명도 꼼짝없이 제주에 발이 묶였습니다. 항공사 창구마다 비행기표를 알아보는 사람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객기 이용객들은 예상치 못한 결항이 당황스럽고 불편합니다. 지금 렌터카도 반납했는데 당장 다시 예약하고 숙소도 예약해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해상에도 강풍과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대부분 끊겼습니다. 또 강풍에 전봇대와 간판이 흔들리는 등 피해가 잇따라 소방당국이 안전 조치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계엄당의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체포하라는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증언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은 공작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반박할 가치도 없는 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입에서 핵심 증언이 쏟아지자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번엔 정치적 프레임이 더 씌워졌다며 반발했습니다.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윤 대통령 측은 진술마다 전화통화 횟수나 대통령이 썼다는 어휘 등이 달라지는 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또 한 번 거짓의 탑을 쌓았다며 반박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핵심 증인들의 진술을 흔들며 탄핵 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자들은 중요 인물 체포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분명했다며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재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천지연 헌재 공보관은 재판부 직권으로 조 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13일 오후 5시에 신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단장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아 부하들에게 전달하고 특수전 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걸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당한다면 헌재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한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 상임위원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김 상임위원이 차관급 고위공직자 자리에 있으면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 절차에 불복하고 헌재에 대한 폭력을 부추겨 내란 선동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소통 플랫폼을 출범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통을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하는 등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주류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를 향한 비판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대국민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새로 열었습니다. 일반 시민들 질문에 의원들이 직접 답하고 필요하면 입법도 추진하는 방식으로 내부적으론 조기 대선 공략용이란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집단지성이 정치를 실제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구체적 방법이 뭐냐? 그중에 하나가 저는 이 녹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통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 본부장을 이재명 대표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한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김 전 본부장은 과거 한미 FTA 최고 책임자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협상도 했던 인물인 만큼 일관성 있는 대미 외교 전략의 수립은 물론 당내 통합 의지도 드러낸 거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통합 행보가 뜻대로 풀리진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최근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네가 못 나가지고 지난번 댄스 때 진 거야 이런 소리 하고 왜 망하는 길로 가냐 이거야. 이에 비명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의원은 이른바 일극체제를 겨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고 저는 그 입틀막의 현상이 우리 당 안에서도 벌어지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획일적인 팀은 힘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민주당 복당이 결정된 뒤 더 큰 민주당으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민주당은 정책 중심의 당 운영과 능력 위주의 탕평 인사로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전략인데 박스권에 갇힌 당 지지율 속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점은 고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부와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모여서 민생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국정협의회 사자회담 개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회담 의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데 여야는 대신 서로를 향해서 갈짓자 행보, 문워크라며 날선 비난전만 벌였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사자 국정협의회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과 추경 등 직면한 민생 문제에 단판을 짓자는 거였는데 불과 사흘 만에 갑자기 회담 개최가 미뤄졌습니다. 세부 의제를 합의하지 못한 채 모여 난상 토론만 벌이는 건 무리라며 여당이 돌연 연기를 요청한 겁니다. 실무협의서 먼저 교통 정리를 하고 합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출된 다음에 국정협의회를 하는 게 좋겠다. 민주당은 곧바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실무 합의가 어려운 만큼 지도부가 모여 타결을 시도해보자는 목적이었는데 이를 파기한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저런 조건 붙이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인 만큼 전향적으로 타결하십시다. 파행의 배경엔 반도체 특별법에 52시간제 예외 조항까지 넣찬 국민의힘과 합의된 부분을 우선 처리한 뒤 근로시간 예외 문제는 충분히 논의하잔 민주당 간 충돌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금개혁 특위 구성과 역할, 또 추경 논의와 연계하는 방안을 두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입니다. 양당은 비아냥 섞인 설전만 주고받았습니다.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갈짓자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는 앞으로 가는데 실제는 뒷걸음치고 있어요. 이 문워크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문제는 사실상 여야가 이미 큰 틀에서 접점을 찾은 상황이지만 일부 핵심 쟁점을 두고 국정 주도권 다툼이 이어지면서 결국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에 MBC에 대한 정부 특별 근로감독 실시와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 도입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당 차원에서 가칭 고오유한납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원이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의 퇴진을 의결한 당원 소환 투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낸 당원 소환 투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 없이 정책위 의장을 면직한 뒤 임명한 행위가 당헌을 위반해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고 전두환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정부가 유족 등을 상대로 낸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800억 원이 넘는 전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윤흥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고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배우자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관련 재판이 시작된 지 3년 4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전 씨가 사망하면서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도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 연희동 자택이 전 씨의 차명재산이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 명의를 전 씨로 바꿔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소송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전 씨가 숨졌습니다. 이후 전 씨 사망 전에 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검찰과 법적으로 망자 이름으로 등기를 할 방법이 없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변호인 측이 법적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이 씨 측은 늦게나마 당연한 결론이 나왔다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추징금에 해당하는 돈을 갖고 있지 않았고 그 돈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채권이 모두 소멸됐다는 것을 선언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씨는 지난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는데 아직 867여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전 씨의 추징금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남은 추징금 환수에 난관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부당합병과 회계 부정 의혹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거친 끝에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 사이에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다른 점, 승계 작업이나 분식 회계 등을 인정한 이전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 뜰 날, 네 박자, 차표 한 장 등 수많은 트로트 명곡을 남긴 가수 송대관 씨가 신장마비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1990년대 이후 발라드와 댄스 음악이 주도하던 가요시장에서 트로트의 명맥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쿵차쿵차쿵차자 쿵차 내 박자 속에 묵직한 저음에서 우러나오는 정감 있는 목소리. 가수 송대관은 1975년 해 뜰 날을 히트시키며 남진 나훈아를 잇는 트로트 대표 가수로 일찌감치 자리를 붙였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귀국해 80년대 후반 활동을 재개합니다. 1989년 정때문에를 시작으로 차표 한 장, 고향이 남쪽이랬지, 네 박자, 유행가 등을 히트시키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현철, 태진아, 서른도와 함께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쨍하고 해 뜰 날 유행가 끈끈한 정 때문에
고향이 남쪽이랬지. 이런 정말로 인생을 노래해왔어요. 특히 송대관은 트로트가 발라드와 댄스 음악에 밀려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에 활동하며 트로트의 명맥을 지켜왔습니다. 가수 태진아와 라이벌 구도를 만들어 트로트의 인기를 살리는 데도 노력했습니다. 트로트라는 그 장르를 확실하게 세워놓는데 최전선에서 우리의 장르를 꿋꿋하게 지켜가 주신 분이고, 임영웅, 장민호로 대표되는 제2의 트로트 전성시대를 여는데 송대관의 역할이 작지 않았습니다. 송대관 씨는 우리 대중음악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트로트라는 장르를 통해서 대중음악을 활성화시키면서 명맥을 이어오게 했고요. 송대관은 2008년 가수협회장을 맡아 가수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송대관의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고 가수협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집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클론 출신 구준엽 씨가 아내의 사망에 대한 마음을 밝혔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프지만 아내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한상욱 기자입니다. 저의 천사가 하늘로 돌아갔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의 시간이다. 구준엽 씨가 SNS에 아내 쉬쉬이안의 사망에 대해 밝힌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악마 같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자신의 사랑을 매도하고 보험과 비용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 상처를 주고 있다며 아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냐며 토로했습니다. 고인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자신에 대한 권한은 장모에게 모두 드릴 생각이라고 썼습니다. 아이들의 권한은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주도록 법적인 조치를 하려 한다고 적었습니다. 구 씨는 아내와 함께한 시간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선물이었고 아내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는 것이 마지막으로 자신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쉬쉬위안은 일본 여행 중 독감에 걸린 뒤 폐렴 합병증으로 갑자기 숨졌습니다. 구준엽 씨와 쉬쉬위안은 1990년대 후반 교제한 뒤 헤어졌다가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 2022년 결혼했습니다. 영화 같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중국 AI 딥시크 금지령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 중입니다. 딥시크가 이용자의 키보드 입력 패턴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임늘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저비용 고성능 모델로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딥시크. 딥시크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들과 달리 R1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문제는 딥시크가 챗GPT와 달리 키보드 입력 패턴을 수집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을 입력할 때 사람마다 입력 속도와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이러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이용자가 누군지 쉽게 특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딥시크 자체의 약관을 보면 다른 생성형 AI 서비스보다 개인정보를 좀 과도하게 수집하는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키보드 입력 패턴 정보 같은 거죠. 딥시크 위험론, 딥시크 차단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딥시크는 이용자가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도 없습니다. 게다가 딥시크는 이용자 정보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데 중국 데이터 보안법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옵트아웃이 없는 점과 데이터 보안법을 이용하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중국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사용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보안을 우려해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 일본, 대만 등도 정부 소유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이탈리아는 앱 마켓에서 딥시크 다운로드를 전면 차단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딥시크 금지령이 확산되는 가운데 딥시크 측은 모든 정보는 공식 계정에 게시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비공식 개인 계정에 올라온 어떠한 정보도 딥시크의 견해를 대표하지 않으니 주의 깊게 식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딥시크 금지령이 줄을 잇자 중국은 가짜 웹사이트 주의보를 내리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당국 차원의 불법 데이터 수집은 없다며 보복을 시사하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틱톡 사용 금지의 대안으로 미국 앱 다운로드 순위 1위를 차지했던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수. 검색창에 딥시크를 입력하자 비슷한 이름의 계정이 줄줄이 뜹니다. 딥시크 측은 자사의 공식 SNS 계정은 3개뿐이라며 나머진 다 가짜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보안 우려 탓에 각국에서 딥시크 차단령이 줄을 잇는 가운데 나온 첫 반응입니다. 会有人做这种钓鱼网站，做了一个假的，然后让你去绑你的银行卡啊、身份证号这些信息，所以大家也记好它的官方网址吧。 중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QAX도 이런 가짜 도메인이 2,650개에 달한다고 거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60%는 미국 IP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악성 코드 유포와 개인정보 유출, 요금 부과 등 교란 행위의 주범으로 지목한 겁니다. 과도한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간다는 우려에 대한 당국 차원의 반박도 나왔습니다. 从来没有，也不会要求企业或个人以违法的形式采集或存储数据。中方也将坚定维护中国企业的合法权益。 특히 단호하게 권익을 수호하겠다는 말은 보복 조치를 시사하는 외교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중국발 딥시크 충격의 크기만큼 AI 기술의 보안 우려에도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방위비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 시점에 2배 가까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입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 나서는 이시바 총리는 신뢰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この地域あるいは世界全体の発展のために平和のために力を合わせてやっていきましょうということを確認できたらい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 일본이 대미 투자 1위라는 점, 그리고 오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일본 GDP의 2%로 올리기로 한 것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에는 차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트럼프 일기 때 주일 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GDP 3% 이상으로 올리라고 요구해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024 회계년도 일본의 방위비 예산은 GDP 1.6% 수준이었는데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2%보다도 50%나 많습니다. There's a lot of speculation in Japan. Trump's going to ask Japan to spend 3% or more on defense. At 2% is not enough. I wouldn't be surprised. I wouldn't be surprised. 교도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이 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산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특히 중요할 것이라는 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도 GDP 대비 5%까지 국방비를 지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 한국과 방위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방위비를 올리라는 압박이 거세지면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이 가자 지구를 장악한다는 구상이 전 세계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미국에 넘길 거라면서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은 가자 지구가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일부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일축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 의사당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점령과 개발 구상에 지지 의사를 밝힌 네타냐후 총리는 양당 상원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을 강제 이주하겠다는 구상의 인종 청소라며 국내외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싸움의 결말이 나면 가자 지구는 결국 이스라엘에 의해 미국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안전한 공동체에 재정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그러나 가자 지구는 불발탄 등으로 거주할 수 없는 곳이라며 팔레스타인인들이 임시로 이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구 이주 방안과 배치되는 말로 혼선이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That place, Gaza, right now has unexploded munitions, lots of rockets and weapons and other things that Hamas was using there. I think that's just a realistic reality that in order to fix a place like that, people are going to have to live somewhere else in the interim. 유럽연합은 가자 지구는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일부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구상을 일축했습니다. EU 집행위 외교안보 담당 대변인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면서 팔레스타인 강제 이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가자 구상이 주변국들을 문제 해결에 나서게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술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국내의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어 논란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ICC가 지난해 11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정부 수뇌부에 대해서 가자지구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고환율과 유가 상승, 농산물 작황 부진에 연초부터 생활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고환율 속에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오는 25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연초부터 커피와 가공식품 등 먹거리값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배추값도 1년 전보다 67% 올랐고 무와 당근은 80% 가까이 뛰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 국민 체감 물가인 생활 물가 상승률은 더 높은 2.5%였고 외식 물가 상승률은 2.9%를 기록했습니다. 소비는 아직 제가 작년에 워낙 많은 지출이 있었다 보니까 올해는 소비를 좀 줄일 계획입니다. 물가 상승 기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환율 속에 서울 주유소 휘발유 값이 보름 넘게 1리터에 1,800원을 넘었고 파리바게뜨, 롯데 웰푸드, 빙그레 등 가공식품값 인상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폭설과 강추위에 봄배추도 작황이 우려되고 대학 절반 이상이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2달 연장,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300억 원 추가, 다음 달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등 물가 안정 조치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고환율과 고유가가 이어지는 데다 미국 정부 관세 정책 본격화 등 외부 변수가 크고 국회 교착 상태도 정책의 효율성을 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 공제 확대와 중소기업 시설 투자 가속 상각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 핵심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정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물가 상승률은 1.8%. 정부와 한해는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물가 상방 압력이 이어지면서 체감 경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번 주 내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역시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의 한파 경보가, 그 밖에 내륙의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 대관령 영하 21도, 대전 영하 11도, 대구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 중부지방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 남부지방은 영하 15도 안팎을 보이며 무척 춥겠습니다.
또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0도, 대구 1도에 머물겠고 찬바람의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외출하시는 분들은 따뜻한 겉옷과 방한 용품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파 속에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오락가락 눈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충청 지역은 내일 아침에 눈비가 모두 그치겠지만 호남 서부와 제주도는 모레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제주 산간에 최고 20cm, 호남에도 최고 10에서 15cm 이상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내린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도 많겠습니다. 폭설과 미끄럼 사고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가운데 영남 동해안과 또 영남 해안에는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부터 한파가 점차 누그러지겠지만 주 중반쯤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